안녕하십니까. 약물학 네 번째 시간 약물 중독이 정신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밖에는 꽃이 아주 한참이죠. 어떻게 출퇴근하시면서 또 잠깐 외출하시면서 꽃들 보셨죠? 예, 저도 오늘 꽃을 보고 올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꽃 중에서 가장 이쁜 꽃이 무엇일까요? 웃음꽃입니다, 여러분. 자, 웃음꽃을 마음껏 활짝활짝 피셔서 본인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한테 행복을 전하는 그런 우리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약물학 80페이지입니다. 약물학 80페이지. 중독 약물이 정신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중독 약물이 인간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맞죠.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예. 일부 중독 약물이 때로는 진통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취제로 또 의학용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런 긍정적 의료 효과에 비해서 개인과 사회와 또 국가적인 차원 또 일반 대중적인 입장에서 그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1970년대 중반 미국 캘리포니아 한 보훈병원에서 아주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제 책에 기록이 돼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병실 침대를 아주 화장실로 옮겨 생활하는 이색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신기한 일에 대해 조사를 해본 결과 맨 처음에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이 물을 하루에 25리터 우리 사실 1.5리터, 2리터 먹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10배나 되는 25리터 이상 마시면 이 혈액 내에 산알칼리 균형이 변화가 되어서 술 마신 것처럼 이 취한 느낌이 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계속 마시게 되겠죠? 그럼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소변이 많았고 소변이 자주 나오니까 아예 화장실로 침대를 옮긴 거예요. 예, 이런 황당한 사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환자들도 슬슬 따라하는 거죠. 왜? 병원에서는 술을 마실 수가 없는데 그 취한 느낌 그거를 얻으려고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물을 많이 마시는 행동은 의학적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증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는 약간이라도 취한 기분을 느끼려는 그런 생각에 그냥 그 한 가지에 꽂히다 보니까 그런 위험한 일들로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뭐였죠? 가짜 약 효과, 플래시보 효과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듯 웃기는 이야기도 있지만 한 사람의 개인이 약물에 중독이 되면 정신과 신체가 파괴되고 이런 중독자가 사회에 많을수록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며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말살되어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독 문제는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또 예방과 치료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었을까요? 우리 다른 시간에도 보셨지만 우리의 사람은 이게 몸과 영혼으로 돼 있죠. 영. 우리 이건 신체예요. 정신이죠. 마음입니다. 생각이죠. 우리 사람은 이렇게 육체와 생각과 마음과 정신,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요소들이 뭐냐? 육체, 신체의 요소들. 신체 요소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천연 원소가요.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92종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천연 원소 92종인데 이 92종에 사람들이 인간이 여기다 만들어 가지고 19종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111종이에요.
천연 원소가 그렇습니다. 우리 신체가 그렇다면 우리 신체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것이죠. 우리 신체도 여전히 92종의 천연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천연 원소로 이루어졌는데 보면 수분이 75%입니다. 고형물이 25%겠죠. 이 고형물 중에는 우리 뼈도 있고요. 근육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체를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확실히 밝혀져서 참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이 영혼, 가끔은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영혼은 어떤 역할을 하냐는 것이죠. 이 신체를, 육체를 뭐 하죠?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이게 비물질이라는 거예요. 정신이나 마음이나 생각은 물질로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여지지 않지만 느낌은 있는 거예요. 알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물질적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이 혼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어떤 학문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기독교 바이블에서는 인간의 영혼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신께서 우리 코에, 우리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 흙의 원소가 92종의 천연 원소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사람의 몸도 똑같이 92종의 천연 원소가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사실 똑같이 사람들은 물론 진화론을 통해서 사람들은 진화론을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 성분과 우리 성분 사람의 인체의 원소, 천연 원소하고 사람의 우리 원소하고 똑같이 92종이 있는데 왜?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 그런데 이 육체는 그렇다고 치고 이 영은 그 기독교 바이블에서만 특별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래요. 사람은 이 육체가 이 영이 없으면 뭐예요? 육체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영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혼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혼이 나간 거가 사망 진단을 하는 요건이라는 거예요. 숨이 멎었다 이게 생기, 숨이 멎었다 이게 사망 진단을 하는 아주 중요한 요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생기였다. 이 생기를 오직 기독교에서는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83페이지에 보면 영혼을 어떻게 부르든지 스피릿으로 부르든지 소울로 부르든지 마인드로 부르든지 이 스피릿은 이게 좀 거룩한 영 그래가지고 좀 종교적인 색채가 있어요. 소울은 뭐죠? 사람들은 왜 자기의 영혼, 인간의 정신, 마음 막 이런 것들을 소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인드는 뭐죠? 이게 영혼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이 스피릿, 소울, 마인드 이 마인드에서는 이게 마음인 거예요. 생각이고 마음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르든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육체와 대비되는 비물질적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지배하는 생명이 바로 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없으면, 영이 죽으면 그냥 인간은 그냥 뭐죠? 그냥 그러니까 흙덩어리나 아니면 그냥 동물과 다름없는 그런 물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중독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할 때 영혼을 말함보다 영성과 영적인 것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지 설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중독 문제를요, 의학적으로도 사회복지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아주 포괄적으로 다학제적으로 이거를 치료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결론은 뭐냐면 영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성이 정말 추가되지 않고 영성을 다뤄주지 않으면 이 중독 문제는 여전히 불치병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신체와 영이 같이 있는데 그 영의 그 영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84페이지 보면 영성이 약물 의존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바른 규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확실하게 개인, 가정,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 약물 의존에 대해서 어떤 상태로서의 영성을 어떻게 해요? 적용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영성은 몇 가지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디비니티 해가지고 이건 좀 신령한 품성, 신격, 신성 이렇게 신적인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영성이 있어요. 두 번째 영성은 뭐냐면 네이처럴한 것이라 네이처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자연, 조작되지 않은 자연 상태로 그대로의 상태를 말하며 인간과 동물 등의 천성이라든지 본성, 성질, 기질, 자질들을 의미하는 그런 네이처 영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영성은 뭐냐면 기독교적 영성에 의해서 아주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로서 자연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영성을 네이처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영성은 뭐냐면 스피리추얼리티라 그래가지고 인간에게 부여된 영성으로 가장 전통적이고 종교적 해석에 부합되는 용어로 영성이라든지 신성이라든지 고상하고 성직의 직무 같은 그런 인간의 정신적인 것을 나타낼 때에 이렇게 영성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디비니티, 좀 신성이나 신격 같은 디비니티, 그리고 자연적인 것에 대한 네이처,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리 같은 종교적 또 신성 이런 것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복음주의적 기독교에서는 보다 온화한 종교적 감정을 지칭하기 위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피리추얼리티. 그래서 이 스피리추얼리티의 그런 삶은 보다 온화한 종교적 감정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자연인으로서는 전혀 구속됨이 없이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던 사람이 신약의 성도들의 독특한 속성에서 보여준 전능자의 부르심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신령한 은혜 등의 영적인 자각과 구원의 확신 속에서 1차적으로 생명의 끝은 깨달음,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그 은혜를 수여한 신에게 감사하며 자족하며 사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 은혜를 주신 신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렇게 행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영성, 그런 고상한 그런 경건과 거룩함, 그런 순종이라는 그런 실제적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영성이라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영성이 없으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온갖 더러운 죄악들과 무질서 또 더럽고 추한 것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똑같이 살아서 이 고상이라든지 고명한 이런 삶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그런 지저분하고 또 구별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몸은 이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구분되는데 이 영적인 것이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그거는 종교적인 것인데, 종교적인 것 중에서 기독교에서는 이 영적인 것을 구별되고 정말 깨끗하고 또 옛날 그 구습을 버리는, 그리고 또 그 우리의 관리자인 그 신, 창조주인 그 신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영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은 저 사람은 좀 영성이 있어, 뭐 영적이야 막 이럴 때는 뭐 거룩한 외형이라든지 또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로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 보면 우리 내면이 아직 꽉 차 있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돼서 깨끗하고 또 헌신하며 희생하며 또 신을 뭐 하고요? 인정하고 그분께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 영적인 사람, 또 영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 약물들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 두 군데 다 영향을 미치겠죠. 신체와 정신, 마음, 생각, 영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7페이지에 보면 약물 중독이 미치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적 질병 이해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육체적 질병은 너무 잘 알겠죠. 사실은 약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적으로 질병이 오는 것은 여기 보시면 쭉 87페이지 보시면 너무도 많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식욕 부진, 영양실조, 체중 감소, 빈혈 상태, 소화불량, 무기력증, 크롬십병, 시력 감퇴, 안구진탕, 동공 확장. 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보시면요, 뒤에 맨 끝에 보시면 행동장애, 안면경련, 근육경련, 만성두통, 발기부정, 부전, 성욕감퇴, 불임상태, 기형아 출산, 이런 것들이 중독 약물, 특히 알코올 약물 의존자가 육체적 질병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고요. 이 지금 우리 안에 내장이 오장육부잖아요. 여기서 한번 재밌는 말 한번 하고 지나갈까요? 원래 우리 인간은 오장육부입니다. 그런데 IT 산업이 발달하고 우리가 인터넷과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요즘은 오장칠부입니다. 우리 몸은 오장육부인데 우리 몸의 일부인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몸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오장칠부라고 합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어쨌든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오장육부인 우리 이 신체를 어느 한 구석도 유익하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중추신경 억제제인 그런 것들로 이렇게 신체적 질병이 있는가 하면 중추신경 흥분제인 필로폰, 우리가 알고 있는 히로뽕, 메스암페타민이 가져다주는 신체적 손상도 이 아래에 표시가 되어 있죠. 필로폰은 뇌, 심장, 폐 및 기타 여러 장기에 작용하여 부작용을 나타낸다 하면서 소량 사용해도 식욕감퇴, 호흡 및 심장 박동 증가 쭉쭉쭉쭉 나오면서 운동실조, 심혈관계 이상을 나타낸다. 필로폰 사용 후 사망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그 원인이 대체적으로 뭐였냐면 이 뇌혈관 파열이나 심부전증, 심장병이죠. 또는 고열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 결핍이나 영양실조 등으로 여러 가지 신체적 합병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약물들이 신체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정신적인 영향도 있겠죠. 정신과 관련된 현상과 장애를 한번 보십시오. 집중력 상실, 불안 증상, 불면 증상, 과민 반응, 기억 상실, 무기력감, 판단 장애, 쭉쭉쭉쭉 이거 정신과적인 것이 계속 나오죠. 정신 착란, 인격 장애, 피해 망상, 조울증, 강박 증세, 환청 환우, 환촉 환상, 의심 적대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코올 약물 의존자는 인간이 지녀야 할 긍정적 의지를 대부분 상실하게 됩니다. 육체와 마음, 이 정신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자는 긍정적 의지의 대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되는 긍정적 의지의 유형을 한번 보십시오. 윤리와 도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없으면 이건 짐승과 다름이 없는 그런 윤리와 도덕성이 없어지는 거죠. 바른 관계와 바른 질서가 없어지는 그런 윤리와 도덕성, 협동성. 사람은요, 보시면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무슨 뜻인가요? 마치 지게와 작대기처럼 사람은 혼자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게와 작대기처럼 인간은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협동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약물로 인해서 이 협동성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그 지게가요, 참 멋있잖아요. 작대기는 참 볼품이 없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지게가 아무리 멋있어도요, 지게에다 짐을 딱 실을 때 작대기를 괴놓고 지게에다 짐을 실죠. 또 그것을 사람이 딱 아주 가득 실은 그 지게를 사람의 어깨에다 매야 되잖아요. 매고선 딱 일어날 때 그 작대기가 없으면요,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작대기를 딱 의지하고 힘을 딱 얻어가지고 그걸 일어나서 옮길 수가 있는, 일단 일어만 나면 옮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작대기가요, 근데 작대기를요, 짐 싣고 오면서 그걸 버리고 오나요? 절대로 버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걸 꼭 지니고 오죠. 왜? 가지고 와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그 작대기에다 지게를 걸쳐 놓고, 그러죠? 그 짐을 또 다 내립니다. 그 다 내린 지게를 또 어떻게 하나요? 잘 세워놔야 또 다음에 쓸 수 있잖아요. 작대기에 의지해서 세워놓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람은 이 협동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알코올 약물 의존자들은 이 긍정적 의지가 대부분 상실하는데, 협동성, 창의성, 개혁 의지, 탐구력, 열정, 성취 의지, 도전 의식, 헌신, 봉사의 그 마음까지도 다 없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상실하게. 원래는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알코올 약물 의존자들에게 상승되는 부정적 성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정적 성향은 사회의 부적격 성향들입니다.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조석변이. 변덕스럽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한번 마음 먹으면 초지일관, 그것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를 못하고 조석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책임과 책임전과 게으름과 의존, 뭐 불쾌감 형성, 위선과 거짓, 폭언, 폭력까지, 사기와 포기까지 쭉 내려오면서 사회 부적격 성향들이 나타나는데, 결국 모든 인간 세계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정, 사회, 국가를 이루어감을 부인할 수 없을 때에 이 한 사람의 폐해나가 가져다는 이 도미노 현상은, 이 피해와 손실은 실로 막대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부정적인 면 또는 상실된 의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89페이지에 보시면 알코올 중독의 이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죠? 술 문제입니다. 요즘 뭐 도박이라든지 마약이 많이 매스컴을 타서 사람들은 그죠? 경각심을 가지는 것 같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술은 악마의 피다. 박성겸이라는 분이 본인의 책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본 사람 오키 고스케는 술은 마약이다. 확실하게 단정지었습니다. 세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술은 악마의 피다. 그 다음에 유경, 중국의 유경은 술은 미치게 하는 광약이다. 맞죠? 무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옥을 맛보려거든
술 마시는 자의 집에 가보라.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독교 국제 중독 전문 연구원과 기독교 국제 중독 금주학교에서는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볼 수 있어서 다행인데요. 정말 지옥을 맛보려거든 술 마시는 자의 집에 가보라 하는 무디 선생님의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이러스 같은 경우는 술에 죽은 자가 물에 빠져 죽은 자보다 어떻게 하다고요? 더 많다라고 말하고요. 글래드스틴 같은 경우는 전쟁, 흉년, 전염병에서보다 술이 가져다 준 손해가 더 크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이게 2012년에 통계인데 지금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사회적 비용이 술로 인해서 한 해에 23조 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시 예산이 33조 원이에요. 지금 2023년도까지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 해 서울시 예산의 3분의 1을 술 때문에 병원에 가고 사고 내고 직장 다니지 못하고 일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수업료 내놓고도 퇴학당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그죠? 제적당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런 사회적 비용을 다 합치면 서울시 예산의 3분의 1이 그냥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알코올 중독 진행 단계 도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동적 음주형, 능동적 음주형, 적극적 음주형, 문제성 음주형, 미기성 음주형, 파멸성 음주형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하나 좀 찾아서 보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자, 수동적 음주형은 아주 초기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술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술을 사양하기도 해.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다든지 또 좀 별로 먹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술을 사양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술을 일부러 찾아다니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를 넘어갑니다. 능동적 음주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술 기회가 있는 대로 동참하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대로. 폭주 후에 고통이 있을 때는 조금은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양을 하기도 해요. 술 마시는 분위기를 뭐 해요? 서서히 즐기는 거야. 야, 너무 좋다. 야, 분위기 너무 좋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받은 그 스트레스 그냥 확 날려버리는 게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서서히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주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내성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적극적 음주형이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다. 술 마실 기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매사를 술과 결부시키는 거죠. 힘들어도 술, 좋아도 술, 슬퍼도 술, 기분 나빠도 술, 배가 고파도 술, 긴장이 돼도 술, 힘들어도 술, 이렇게 혼자서도 술을 가끔 마시는 거예요. 술을 같이 마실 사람을 찾는 거, 전화로 해서. 야, 오늘 너 시간이 어때? 막 이러고. 어떤 특정한 음식을 보면 술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 회, 매운탕 이런 거 보면 회 그럼 뭐가 떠오르죠? 쇠주. 소주는 회는 소주하고 마셔야 제격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죠? 또 와인에 맞는 안주들이 있어요. 뭐 치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렇게 어떤 음식을 보면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문제성 음주형이 있습니다. 술을 물 마시듯 꿀꺽꿀꺽 마시기도 하고 기억 상실이 증가돼요. 그래서 블랙아웃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음주에 대한 부정적 논의는 말하지 말라 그래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술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막 술을 막 예찬하고 다니겠죠. 대책 없이 외상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조절 능력이 상실되고 포금하고 과음하고 매일 음주를 하게 되죠. 술이 모자랄 것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해요? 조바심을 갖는 거예요. 미리 막 그러는 거죠. 취하면 공격적인 말과 행동으로 돌변하기도 하고 아무 곳에서나 골아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며 과장된 말과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술에 대한 자책감, 때로는 술을 끊으려고 노력도 해요. 이때쯤 되면. 왜냐? 문제가 나타나니까. 대인관계를 두려워하며 대책 없는 현실을 도피해야 하는 거예요.
뭐가 중독 상태로 이제 슬슬 가는 거죠. 현실 도피라는 말이 나왔어요. 술 문제로 가정 생활이 불안해지고 또 안정감이 없어지는 거죠. 질투와 의처증이 심화되고 자녀들에게 우격다짐을 하고 외모나 영양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술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때쯤 되면 해장술을 마셔야 돼요. 해장술을 마셔야 이게 풀리는 거죠. 어떤 돈이 되었건 먼저 술을 마시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술과의 문제를 타자에게 이제 슬슬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예. 뭐 과장님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술을 먹었다는 등 이렇게 성적 욕구는 있으나 부부관계에 자주 실패하고요.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하고 친구들이 점점 하나둘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도 쟤 술버릇 안 좋아. 쟤랑 술 먹지 마. 슬슬 소문이 나겠죠. 거짓말을 농담같이 아주 쉽게 하는 거예요. 양심이 사라지고 모든 일을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식의 돼지 저금통에서 동전을 도둑질하는. 이제 이것도 사실 범죄인데 범죄를 죄를 모르는 거죠. 이러다 보면 위기성 음주형이 됩니다. 언제나 술 기운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술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수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무뎌지는 거죠. 점점 무뎌지는 거죠. 사고력 장애가 생겨가지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판적이고 변덕스럽고 이기심 등이 생기는 거예요. 쓰러질 때까지 술만 마시는 거예요. 양이 점점 늘어나겠죠. 마시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하는 일이 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쯤 되면 금단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코올성 정신병으로 진전을 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10명 중 2명이나 3명은 반드시 중독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8명이나 7명은 술을 먹고도 제대로 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기성 음주형으로 발달이 하다 보면 한 10% 정도는 어떻게 되냐면 정신병원을 드나들 수밖에 없어요. 많은 문제를 얘기하고 가정은 파탄이 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약간의 정신이 들 때는 돈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위기성 음주형 안에서 병원에 도움을 받던 심리 상담을 하던 어떻게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위기성 음주형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가 여기에요. 파멸성 음주형, 알코올성 정신병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 정신병을 들락날락하고 고립된 상태로 범죄를 지어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시설에 격리가 되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술로 인해서 뇌가 녹으니 알코올성 치매가 되어서 정말로 비극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누구나 나이가 70이고 80이고 60대 후반부터 보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성 치매는 40부터 시작해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30대들도 알코올성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술을 먹지 않고도 60대, 70대, 80대 되면 자연 속으로 올 수 있는 그 질병을 3, 40년을 땡겨서 술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방교육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멸성 음주형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비명 행사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이것이 정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90페이지에 보시면 술이란 무엇인가 라고 나오죠. 술이란 탄소, 수소, 수산기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거예요. 탄소, 수소, 수산기예요. 탄소, 수소, 수산기로 이루어진 화학물질이죠. 이것은 탄수화물의 발효산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에틸알코올이로서 주로 과일이나 곡식으로부터 만들어지죠.
그래서 누룩이나 박테리아에 붙어 있는 효소에 의해 에틸 알코올이 발효됩니다. 알코올은 마취제와는 구조적으로 전혀 다르지만 작용 기전이 비슷한 중추신경 억제제로 뇌의 기능을 둔화시키며 수면이나 마취 효과를 나타내는 중독성이 강한 습관성 약물입니다. 섭취된 알코올은 위와 장에서 윗부분부터 흡수되어서 혈류를 타고 수분 후에는 온몸에 순환되게 되는 거예요. 혈류를 타고. 그래서 우리가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알코올은 혈류를 피를 타고 전신으로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술로 인해서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알코올의 대사 과정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알코올 중독 전문가들은 이 대사 과정을 확실히 인식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 알코올의 대사 과정을 제가 아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거를 잘 숙지해 두셨다가 이것을 다른 사람을 예방 교육할 때 우리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생물학적 요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20분부터 20분이 안 되나요? 10분이 좀 넘겠는데요. 지금 오늘 할 양이 많아서 그냥 15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15분부터 알코올의 대사 과정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